중국 자체도 동북삼성 지역이 굉장히 낙후해서 시진핑이 2013년 방문하면서 그 동네 인프라 구축도 좀 많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 혹시 그 지역 개발하고 연동시켜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거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하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거는 일제 때 지금 말하는 중국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만주라고 했지만은 가장 선진 지역이 아시아에서는 일본 빼고는 만주였습니다. 만주하고 조선이 좀 어느 정도 산업화가 됐었는데, 마오쩌둥의 국가 전략이 뭐냐면 변방을 외국이 특히나 소련이 침략한다는 전제하에 발전을 안 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주가 굉장히 낙후하게 됩니다. 굉장히 낙후하게 됩니다. 소련하고 전쟁이라는 것도 소련하고의 아주 특수한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개혁 개방을 하는데, 개혁 개방은 잘 아시다시피 남쪽에서부터 개혁 개방을 하다 보니까는 1980년대에는요, 그 동북 현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중국 동북 지방이 중국 전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이런 의미로 동북 현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2010년대까지도 지금도 낙후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신동북 현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동북 프로젝트들 또는 장지투라고 해가지고요, 장지투 프로젝트,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또 동북 발전 계획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이게 일자리가 많은 외국이나 일자리가 많은 남방으로 떠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김일성 대학 교수를 만나니까 자기들도 1대1로 프로젝트를 수주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1대1로에 참가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한국 교수들도 되게 1대1로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김일성 대학도 현재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1대1로에 한반도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런 말을 직접 안 하지만은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말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하고 중국이 말하는 1대1로나 또 이 러시아가 말하는 이 동방 정책은 똑같이 이 지역을 갖다가 연결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동북하고 한반도 남쪽이죠. 한국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측이 이러한 면들을 갖다가 선으로 연결을 하면은 발전을 한다는 것은 한국, 중국, 러시아의 아주 공통된 그런 인식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속 여러분 질문들이 답변해 주시고요. 교수님 강의 중에 이제 북한이 과연 붕괴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심이 많은데, 중국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대대적인 지원을 한 적은 없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도 또 남한하고 연결되는 그런 선상에 있는 그 벨트를 생각할 때, 이제 중국이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좀 더 강하게 가져갈 것인지. 그러니까는 서두에 조금 제가 이제 오늘 사실은 두 가지 내용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제 미중 관계 사이에서 10월 서프라이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중 정상회담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쪽으로 이 북한이 미중 관계가 현재 이제 중국에서 말로 전략 경쟁이라는 말을 합니다. 한국의 일부 이제 약간 극우적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신냉전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북한이 미국 카드를 포기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핵 무장을 한 나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미국의 비핵화 의지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비핵화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북한도 그럼 우리 핵 가지지. 그러면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정학적인 이점입니다. 다시 하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게 충돌하는 지점이 크게 한반도에서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전쟁도 일어난 과정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미중소의 대리전의 양상도 굉장합니다. 그러니까는 소련이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막 부추깁니다. 소련이. 그래야만이 중국을 통제할 수 있다.
중국을 갖다가 한반도에 밀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혼미하게 만드는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몰랐느냐? 우리가 그 옛날에 1980년대 공부하신 분들 이렇게 배우잖아요. 트루먼이 미국 CIA의 엄청난 정보들을 갖다가 다 무시를 해가지고 한국전쟁이 일어나도록 방치를 했다. 물론 이제 브루스 커밍스는 전쟁을 유도했다. 뭐 이런 설도 있지만요. 트루먼이 다 보고 나서 잘 됐다. 그냥 독일 희생하지 말고 한반도를 희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리처드 쇼턴 같은 조지 워싱턴 대학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에서는 한반도 전쟁에 대해서 미국, 소련, 중국이 전략적인 묵계를 통해 가지고 한반도를 희생한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정학적인 문제거든요. 지정학적인 문제. 또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요, 냉전 시대처럼 차라리 동맹으로 나가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미동맹을 강화를 해버리면은 대칭적으로 1961년도 7월에 북중 동맹을 맺었는데 이 동맹 체제를 견고하게 하면서 중국의 지원을 받는 게 낫다. 그랬을 경우에는 현재의 미중 대립을 갖다가 부추기는 역할을 할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경우에는 중국이 넉넉한 협력은 안 하겠지만은 그 북한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는 무역을 얼마든지 관광만 하더라도 중국은 인구 대국입니다. 관광만 하더라도 뭐 북한에 외화가 들어가는 게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만약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미국과 평화협상이 결렬이 되고 남북 관계가 현재처럼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측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길로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것도 뭐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금강산 관광이나 열대도 중국 관광객을 목표로 한다고 그렇게는 알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던 거 아닌가요? 그 이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여러 차례 그 이렇게 북중 국경을 가보니까는요, 제가 관광객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관광객들이 진짜 많은데 좀 저희가 이제 좀 물어봤어요. 여행사에다가. 그랬더니 이제 그 중국 측도 이 개별 관광은 허용을 하고 이 단체 관광은 벌크 캐시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모집하는 여행사들이 이 미국하고 관련이 없는 그 완전히 시골이죠. 로컬 여행사들이 모집을 하고 또 여행을 실행하는 회사를 랜드 회사라고 하는데 이러한 랜드 회사들에서요 그 한 단체의 관광을 받지를 않더라고요. 버스 안에 한 30명 타고 있으면요 두세 명씩 다 이게 쪼개놓은 거예요. 뭐 내몽골, 북경, 무슨 뭐 광주, 항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 개별 관광을 받는데 우리 측에서 이제 통계를 인용하는 거 하고 또 이제 제가 중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들은 숫자가 조금 차이는 있는데 숫자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북측이 얼마를 벌까 이것도 다 사람마다 이게 계산법이 다르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그 보통 그 중국 여행사에다 내는 돈이 한 8만 원 이렇게밖에 안 돼요. 8만 원.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요 이 개별 관광이 벌크캐시에 걸릴까 봐서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걸릴까 봐서요 가능한 직접 현금을 소진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냥 호텔비도 직접 내라. 뭐 이렇게 밥 먹는 것도 직접 내라.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하드커런시잖아요. 현금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러한 그 뭐랄까요 무역 수지 외의 수지 있잖아요. 비무역 수지의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얘기를 많이 물어보셨는데 미국 압력에 의해서 불가능한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벌크캐시는 불가능하지만 개별 관광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중국을 통해서 우리도 관광이 가능할까? 그러니까는 지금 그 제가 북측하고 토론해본 경험은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북측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중국이나 북한에서 알고 있기에는
9월 달에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 그 개별 관광은 거의 합의를 봤다. 그리고 4월 달부터 이제 합의 연장선상에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불 방식을 남측이 원하는 대로 해라. 남측이 원하는 대로. 네. 청산 방식을 괜찮다. 그러니까는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측이.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란하고 한국이 제재하에서 무역을 했을 때 잘 기억하시겠지만은요, 이 한국 원화로 이 석유를 거래를 했습니다. 대부분 세계적으로 석유를 달러 이외로 거래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예외적으로 허용을 받았고, 이제 그 이란에서 필요로 하는 뭐 가전제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군수 전환이 불가능한 물품들로 이것을 그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한국의 뭐 LG라든가 삼성에다가 뭐 삼성 뭐 냉장고, LG 에어컨 이런 데다 이제 돈을 주는 방식인데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가 양 정상 사이에 되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진행이 됐다. 그러면서 이 개별 관광에서는 일정 부분은 개인이 내고 일정 부분은 청산 결제를 하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러면은 더 이상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북측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금강산에 더 이상 숙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구역이 짧아도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한 번은 버스, 한 번은 배. 잘 아시겠지만 이 그 금강산에서 우리 그 강릉이나 속초까지 내려오는 이 경치가 아주 세계적인 명승지입니다. 그래서 꼭 한 번은 배를 타야 된다. 라는 측에서 이제 북한은 버스 한 번, 배 한 번, 역으로 가도 되는 거죠. 뭐 원산까지는 배. 또 반대로 이제 원산부터 강릉까지 배. 요러한 두 가지 방식을 병행을 해서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이 한국 관광객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방역 통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저희도 그 관광, 개별 관광 허용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막 대기하자 이랬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예기치 코로나는 별로 이게 지금 상황 그렇습니다. 이게 2, 3월, 3, 4월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외교 안보 라인이 북측에 이제 물밑 접촉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물밑 접촉이 사실 별거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판문점 가서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이제 걱정하잖아요. 미국이 알면 어쩌냐는 건데 그 당시에도 똑같아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이 하는 일은 뭐든지 미국이 숨소리까지 알게 해라. 오히려 왜냐면은 어차피 미국이 도청을 안 하는 건 거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도청을 한다는 전제하에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 판문점 가서 이야기하면 미국 애들이 다 도청했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관광을 꼭 중국 경유해야 되냐, 직접 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민나협에서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북한 쪽에서 일체 응하지 않고 있어서 못했었던 것이 아닌가요? 근데 지금 우리 측에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개별 관광을 다시 제한하기 시작한 게 작년 연말이에요, 작년 연말. 네, 그 전에는 여행사들이 막 설명회 하고 했을 때 여행사들하고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통일부하고 싸우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접촉하는 거 오히려 그 정부 통제가 있었고. 그러니까는 지금 보니까는 그래요. 지금 보니까는 요 문제를 가지고 작년에 김현철 장관이 한미 워킹그룹에서 이제 참석을 안 한 이유가 이제 요런 문제라고 이제 유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 그러니까는 9.19 합의 이후에는 이제 11월, 10월경에 한미 워킹그룹이 생기고 이때는 하노이 그 합의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들은 4.27 이후부터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정부가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그냥 기다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문정부는 뭔가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멘붕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30일 날 저기 그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스톡홀름에서 만날 때까지도 기다리다가 더 이상은 통일부가 못 기다리고 이제는 그 10월 달에 장관이 그 워싱턴 갔잖아요. 이때부터는
그냥 독자 노선을 걷는 걸로 바뀐 거지 처음부터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실행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현재 한반도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 현상 유지를 하는 게 나아 보이고 북한하고 한국이 적당하게 이렇게 있어 주는 게 미중이 그 전략 경쟁 과정에서 꼭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파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북미 정상회담이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북한과 이 협상을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북미 정상회담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분리를 해야 돼요. 협상을 분리를 해가지고 북미는 그냥 이게 어차피 북한이 우리하고 핵 협상 안 할 거니까 핵 협상은 그냥 이게 그 북미 사이로 놔두고 나머지 이제 우리는 그 틈에서 상황 관리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했던 4대 합의 중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실천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그나마 이 4개의 큰 꼭지 중에서 전단지는 쉬운 거잖아요. 전단지는 해결이 됐으니까 어쨌든 이 꼭지 중에서 그나마 제가 봤을 때 가장 쉽게 보이는 게 개별 관광이기 때문에 개별 관광을 실천한다 이제 이런 요지입니다. 지금의 핵 상황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9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핵 합의가 되고 나서 사실 판을 흔들거나 깰 것은 미국 쪽에서죠. 그런 얘기를 들을 법도 한데 굉장히 또 암울하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핵을 용인한 채 우리는 핵을 지니고 평화를 또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건가? 이거는 또 더 큰 문제이기도 하고 또 중국이 그것을 받을 것인가 계속.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우리가 9.19 군사 합의를 보면은 이게 이제 서로 상호 교환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동결을 한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측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다.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과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9.19 합의 이후에 1년 365일 중에서 한미 군사훈련 며칠간 하고 있습니까? 거의 매일 하잖아요. 일상훈련까지 하면은. 그리고 이제 대규모 훈련도 거의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 방문했을 때도 우리 측에서는 이제 한미 공군훈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북한이 현재 핵과 미사일 실험을 안 하고는 있지만은 단거리 탄도 실험을 하잖아요. 단거리 탄도 실험이 장거리 탄도로 이것을 뭐라고 할까? 이것을 기술을 갖다가 전용하는 것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결의한 위반이냐 아니냐 현재까지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북한의 핵 농축 시설이 계속 농축이 되잖아요. 핵 농축이 되면은 미국 측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거의 한 달에 핵 탄두가 1기 정도는 증가를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반도는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가는 것은 맞는 거예요. 지금 2018년 9월부터 최소한 지금 한 20발? 10발 이상의 핵무기가 증가를 했을 거고, 우리도 맨날 언론에서 자랑하잖아요. F-35 미국에서 도입하는데 왜 자랑을 안 하느냐. 똑같은 거죠, 뭐. 그러면서 북한은 첨단무기 도입한다고 엄청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현무가 한 1000기 이상 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의 방사포는 잘 아시다시피 땅굴 안에 있잖아요. 땅굴에서 밖으로 꺼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 측에서는 북측이 땅굴에서 방사포 꺼낼 시간을 안 준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 작전 계획에 의하면은 우리 현무 시리즈가 워낙 좋기 때문에 또 우리 자주포가 세계적으로 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땅굴에서 꺼낼 시간을 안 준다. 이게 좀 북한 자극하는 거고 또 북한도 똑같이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합의 준수를 안 한다고도 볼 수도 없지만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 경제협력 이야기를 했으니까 군사 분야도 지금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다음 달에 있는 군사 훈련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측면이 뭐냐면은 우리가 군사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미국으로부터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입니다. 잘 아세요. 군사주권의 환수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 군사주권을 환수를 하려고 했는데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는 우리가 환수를 않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되게 이상해요. 자기 나라 이 군사주권을 왜냐면은 2017년 12월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단독으로 개전을 한다고 전쟁을 일으킨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60만 군대라는 세계 한 10위권의 군대가 미국 군대로 바로 들어가는 이 굉장히 이게 이상한 구조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것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한국군의 작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군사 주권을 못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지휘를 하지 말래요, 지금 상황이. 네. 굉장히 이제 미국은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한국군이 보여라. 그러나 지휘하는 훈련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북한의 이해가 입장이 너무 다른 상황입니다, 현재. 그리고 남북 교차 상태에서 우리 새롭게 임명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대체 먹힐 것인가, 부산이. 또 같이 연결된 질문은 통일부 장관이 상상력으로 분단의 제약을 뛰어넘자고 했는데 그 얘기인 즉슨 이렇게 복잡한, 우리 방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얽히고 설킨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상상력으로 좀 제약을 뛰어넘자라고 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남북에 필요한 새로운 상상력은 어떤 것일까요? 솔루션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제가 지금 이게 원래 이제 북중경협인데 북중경협보다도 현안 문제를 먼저 설명했는데 실천을 저는 이야기했어요. 제발 중국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 새로운 상상력 좀 발휘하지 말라고 일단은. 아니 답은 나와니까. 예, 아니 2019년도에 하노이 노딜 또 스톡홀름 실무회담 결렬 이후에 바로 우리가 대통령이 유엔 총회 가가지고 DMZ 평화공원을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아이디어거든요. 아니 이런 걸 뭐하러 자꾸 상상력을 해요. 먼저 실천을 약속하는 것부터 일부 이행을 한 다음에 이게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행을 위한 상상력이 아니라 자꾸 새로운 아젠다가 나오는 거예요. 평양종합병원도 마찬가지고 생명 공동체 무지막지하게 많은 아이디어들이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각 정부 부처, 각 국책기관들에서요 어마어마한 양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올라가고 있어요. 나는 이런 것 좀 하지 말아라.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 차라리 깔끔하게 한미 워킹그룹을 설득할 수 있는 아이디어, 아니면 우리가 실천을 못하면 북한이라도 설득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게 이 중요한 4대 합의는 안 지키고 다른 걸 뭔가를 제시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새로운 아이디어는 이 4대 합의 플러스 부차적인 이런 윤활유 같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남북 산림협력, 코로나 협력, ASF 협력 관련해서 듣고 싶습니다. 산림협력은 다다음 시간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코로나 방역 협력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시나요? 이 ASF가 뭡니까? 아프리카 대기업이요. 아프리카 대기업이요? 굉장히 디테일한 건데 오늘 북중 경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라서 혹시 아이디어 있으시면 주시고요. 돼지열병은 북한에서 지금 안 받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안 하잖아, 이야기를. 우리도. 그러지 않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 4대 합의 중에서 일부라도 한 뒤에 이제 후순위로 하겠다. 그 다음에 북한의 일부 지역은 지금 돼지가 전멸했다고 그러는데 북한의 평양이라든가 또 여러 식당에는 고기 식당이 또 잘 된대요. 그러니까는 청정 지역이 상당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보니까는 하여튼 육류 공급량은 꾸준하다. 그게 줄어들진 않았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는 양이나 또 돼지 같은 경우에도 세포 등판 같은 데서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은 됩니다. 원산 갈만 해야지고 지금 건설이 완성이 안 돼서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이게 하여튼 뒷심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마무리를 못한 것도 사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관광객이 지금 당장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마무리는 아직 안 됐다. 원래는 이제 4월 15일 완공 예정이었고 10월 달에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나 지금 영국 관광객들 모집하고 있는데 10월 달에 개장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 아까 질문에도 있었는데 우리가 중국 여행사를 통해서 남한 그 패스포트를 가지고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중국을 경유하는 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10월 달에는 중국에 들어가면 무조건 2주간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국 쪽에서 특별하게 해줄 것인가 이게 쉬운 과제는 아닐 거예요. 중국에서 중국도 지금 코로나가 거의 종식됐다가 6월 달부터 지금 북경이라든가 하얼빈 몇 군데에서 다시 확산이 되면서 이 코로나가 지금 중국이 만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2019년도 상반기부터 중국 쪽에다가 제가 이제 그 뭔 이슈가 있었냐면 시진핑이 올 상반기에 한국 방문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남북미 정상회담 하듯이 시진핑이 일단은 김정은하고 지금 북중관계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역사상 이렇게 북중관계가 좋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박을 좀 해가지고 판문점이나 해서 한 번 더 불러가지고 남북중 회담을 좀 했어요. 몇 차례 우리가 무슨 이런 회의 같은 데서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하지 않았으면 중국이 먼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미 트럼프가 한번 시도했기 때문에 중국이 해도 미국이 기분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남북중 방금 이야기한 대로 중국을 경유해서 관광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중국 쪽 대답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그 한국 정부가 일단 허용을 해야 되는데 허용하지 않더라도 지금 신우주하고 저기 훈춘 이 권하 원정리 세관이 제3국 국민이 통과할 수 있는 두 군데 세관이거든요. 이 그 평양공항하고 세 군데가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인 통과하는 것을 최대로 협조를 하고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 측에 아마 민간 단체들 같아요. 이 삼지연 관광을 하려고 그 삼지연 그 쌍목공 세관이라고 하는데 쌍목공 세관을 한국인들 좀 통과하게 해달라고 하고 또 삼지연 공항을 좀 개방해달라고 했는데 중국 쪽에서도 북한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긍정적인 것 같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 중국 경유하는 문제는 조금 늦춰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남측의 안보팀이 재구성을 했는데 앞으로의 이제 큰 얘기를 좀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남북 관계 전망과 한미 북 관계 전망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좀 암울하게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암울하고 이제 뭐 성경 기독교 교회니까 어둠 속에 빛이 있다고 이게 이제 틈새가 굉장히 적은데 틈새를 만드는 게 이제 현 안보 라인의 임무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게 좀 긍정적인 국면이 없어요. 일단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실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가 학자로서 아는 정보는 굉장히 뭐 정부가 하는 일이 20-30%도 안 될 테니까 또 외교 안보 라인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보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생각하는 게 저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국정원장이 되기 얼마 전에 이제 박지원 그 의원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둘이 좀 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6.15 때 상황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6.15 때 아무것도 남북 사이에 채널이 없었는데 그냥 뭐 전화해가지고 만나자 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냥 남북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는 어쨌든 간에 이 6월 6.15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같이 다녔던 관료가 서훈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고 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만들 거고 이제 통일부 장관이나 또 임종석 특보 같은 경우도 북측이 지난주에 오늘의 조선에서 보니까는 뭐 한번 기대해 보겠다. 뭐 긍정적이진 않지만은 뭐 꼭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뭐 응원을 하고 힘을 줘야 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아주 뭐 박수를 치지 못하고 어둡지만은 뭐 어둠 속에서 빛이 나오니까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북미 관계는 하노이까지도 사실 우리 정부가 볼턴 회고록 보면 다 나오잖아요.
한국 정부가 북한하고 거의 미국을 사기를 치듯이 갈고리에 껴가지고 이렇게 끌고 왔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에너지가 넘쳤는데 지금은 이제 에너지들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이제 신임 외교안보 라인이 이제 그때처럼 전략을 짜가지고 양측을 끌어당겨야지 그 북한 미국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 싱가포르 회담이나 하노이 회담이 된 건 아니니까 아마도 그 10월에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만약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최소한 뭐 고위급 수준의 이 스몰들이라도 하려면은 역시 우리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미국은 한반도가 어떻게 가든지 사실 그렇게 큰 정책의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더 부정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북한 역시도 뭐 그냥 성명 내는 거 보면은 너희들 안 만나겠다. 김여정 최근 담아 보면 그러나 꼭 안 만나겠다는 것은 아니다. 뭐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DVD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그 보면은 안 만나겠다. 그러나 꼭 안 만나겠다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성명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국내 정치적 이익에 의하면 그렇게 북미가 만날 이유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가장 지금 다급한 것은 핵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아닌가라고 저는 봅니다. 네, 국제정치 동북아에 굉장히 역사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낭만처럼 얽혀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래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 동북아시아 각 나라들보다 어느 나라들보다 발달되어 있는 시민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의 시민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정부는 할 만큼 했으면 이제는 시민이 일어서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실천을 정부가 여러 가지로 발목이 붙들린 상태에서 잘 못한다면 시민사회에서라도 한 걸음씩을 내디뎌야지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